그 사람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귀 옆으로 거친 숨소리가 닿았고 어둠 속에서 뜨거운 입술이 목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5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 남자 12살 연상의 66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아버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몰랐던 것을.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해 늦가을, 서울에는 아침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는데 옆자리가 빈 침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된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54세, 사별한 지 1년 반이 된 김나영, 그게 접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떠나버렸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떠나고 나니까 남은 건 깔끔하게 정리된 통장. 몇 개와 시집살이로 달아버린 30년의 세월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매일 새벽마다 밥을 짓고 남편 양복을 다리며 명절이면 12가지 반찬을 차렸는데 제 이름 석자를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사별 후 시댁과는 자연스럽게 연이 끊겼고 자녀도 없으니 작은 아파트에 저 혼자 남았지요. 처음 몇 달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만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날이 한 달쯤 이어졌을 때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제주 올레길을 걷는 여자가 나왔어요. 혼자 배낭을 메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20년 지기 미숙 언니한테 혼자 여행 간다고 했더니 좋은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등을 밀어준 셈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지요.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전주 한옥마을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행하는 법을 배웠는데 부산 해운대 해안길을 따라 걸을 때쯤에는 여행 가방을 꾸리는 시간이 생겨서 새벽에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 혼자 국밥을 먹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4-5번째 여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서서 김밥을 말았는데 밥을 펴고 단무지를 올리다가 손이 잠깐 멈췄지요. 혼자 먹을 한 줄이면 충분한데 괜히 도마 위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김밥 한 줄을 비닐에 싸서 배낭에 넣고 나서 식탁을 돌아보니 의자 4개 중 1개만 빠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2개가 빠져 있던 식탁이 이제는 하나만 빠져 있었지요. 현관에서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작년 제주도 올레길부터 함께한 등산화였는데 밑창이 한쪽만 유독 달아 있었어요. 오른발에 힘을 더 주는 습관 때문이라고 등산용품점 직원이 말해줬던 기억이 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남편 말고 또 있네 하고 생각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다른 밑창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나서 신발끈을 조여맸지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아침 8시였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노부부 한 쌍이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비닐봉지에서 사과를 꺼내 칼로 깎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손 베겠다 내나 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할머니 입에 넣어주는 걸 보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돌리는데 목 안쪽이 살짝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창피하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단풍이 절반쯤 떨어져 있었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마다 좌석 위에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옆 좌석은 비어 있었지요.
그게 편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안에서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3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지리산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안내소 옆에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걸어가서 배낭을 내려놓고 앉았지요. 김밥을 꺼내 한 줄을 풀었는데 벤치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또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부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 벤치에 앉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김밥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반주를 남기고 김밥을 다시 싸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한 번 더 조이고 일어나서 산길로 들어섰는데 오르막이 시작되자마자 허벅지가 당기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올레길은 평지가 많아서 괜찮았지만 지리산은 달랐지요. 한 30분쯤 걸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뒤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 목소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흙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등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등산복에 허름한 모자를 눌러 쓴 차림이었는데 어깨가 넓고 등이 곧았어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면서도 허리 한번 굽지 않고 오르막을 올라온 모양인지 숨이 가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저와는 달리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많이 힘드시면 배낭끈부터 고쳐 매세요.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어깨에 무리가 가요. 그 사람이 제 배낭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왼쪽 끈이 늘어져서 배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배낭 끈이 쏠린 걸 알아챈 사람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등산용품점 직원 말고는요. 아, 감사합니다. 허리를 펴고 끈을 고쳐 매는데 손이 잘 닿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 발짝 다가와서 잠깐만요 하더니 배낭 옆쪽 끈을 잡아 조여줬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이 어깨 근처에 오니까 몸이 살짝 굳었는데 손길이 빠르고 능숙해서 미처 거부할 틈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이러면 한결 나을 겁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나서 그 사람은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보면서 아저씨치고는 걸음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66세 남자의 뒷모습이라고는 그때 상상도 못했지요. 산길을 따라 걷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20걸음쯤 앞서가고 있었어요. 갈림길에서 잠깐 멈춰서서 이정표를 보더니 제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도연이 물었지요. 혹시 둘레길 3코스 가세요? 저도 같은 코스라고 대답하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걸을까요? 이 구간은 혼자 걸으면 좀 심심한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도 부산에서도 4박 5일 내내 혼자 걸으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걸음을 맞춰주었지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강도연, 서울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저도 간단히 소개했어요. 김나영, 54세, 혼자 여행 다닌 지 1년 정도 됐다고요. 저는 66이에요. 일은 이제 아들한테 넘기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나가보라고 해서 왔거든.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연이 머리 뒤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66세라는 말에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저보다 12살이 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걸을 때 봤던 그 고든 등과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이 다시 떠오르면서 숫자와 눈앞의 사람이 잘 맞지 않았지요. 띠동갑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이 아 그러네 하면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이 생각보다 맑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중간 쉼터에 도착했지요.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앉고 나서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을 때와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같은 벤치인데 느낌이 이렇게 다른가 싶었어요. 배낭에서 아까 밥만 먹고 남긴 김밥을 꺼냈는데 한 줄이 전부인 게 갑자기 민망해졌지요. 도연이 자기 배낭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전부예요. 혼자 오니까 뭘 싸올 생각을 못했네. 손에 들린 삼각김밥이 작아 보였어요. 넓은 손바닥에 비하면 아이 간식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밥을 반으로 잘라서 비닐 위에 놓고 도연 쪽으로 밀었지요. 드세요. 많지는 않은데. 도연이 잠깐 손을 들어 사양하려는 듯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며 받았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거 직접 싸신 거예요? 맛있다. 그 목소리가 꽤 진심이었지요. 30년을 밥하고 살면서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남이 싸준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먹으려고만 김밥에 그런 말을 들으니 목 안쪽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단풍잎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도연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지요. 낡은 등산복 소매 밑으로 보이는 손목시계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 시계가 꽤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카키색 등산복이랑은 아무래도 안 어울렸어요. 선물 받은 건가 하고 생각했다가 이내 잊어버렸지요.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낙엽이 수북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는데 저는 다른 등산화 밑창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 걸음을 옮기는데 젖은 낙엽을 밟는 순간 오른발이 미끄러졌지요. 몸이 옆으로 기울면서 아타는 소리가 나왔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손이 팔뚝을 감싸 쥐었는데 힘 조절이 정확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몸이 바로 섰어요.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도연의 손이 팔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자리가 한참 동안 뜨거웠습니다. 귀 끝까지 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고 대답하면서 일부러 한 발짝 먼저 걸었지요. 앞서 걸으면서 뜨거워진 볼을 식혀야 했으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창피하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팔뚝에 남은 그 손의 감촉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산채 비빔밥 2그릇을 시키고 마주 앉았는데 해가 지면서 식당 유리창으로 주황빛이 들어왔지요. 도연이 수저를 들면서 별것 아닌 듯이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저는 나도 그런데 하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밥을 먹고 식당을 나서는데 도연의 전화가 울렸지요. 도연이 잠깐만요 하고 몇 걸음 떨어져서 전화를 받았는데 바람이 잠잠한 틈에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짧게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웃으며 말했지요. 회사 후배가 장난이 심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별다른 기색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표님이라는 2글자가 귓속에 남아서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도연이 물었지요.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밝게 나와서 스스로 놀랐어요. 각자 숙소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 7시에 나올게요 하는 도연의 등을 보며 오늘 하루가 1년 반 만에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지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는데 심장이 아직 제 속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도연 씨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대표님이라니. 창밖으로 별이 보였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숙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도연이 이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반팔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마당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인사하자 도연이 목을 돌리면서 대답했지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요. 원래 새벽잠이 없어. 또 잠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식당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이 아침 안개 속에서 들으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66년을 살아온 사람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더 묻지는 않았지요. 둘레길 2일차 코스는 전날보다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어제보다 말이 조금씩 많아졌는데 도연이 먼저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 사세요? 형제는 있어요. 여행은 보통 며칠씩 다니세요? 저도 같은 질문을 돌려주며 한 걸음씩 옮겼지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제 등산화 끈이 풀린 걸 도연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이려는데 도연이 잠깐만요 하더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끈을 묶어주었어요. 흙이 묻은 등산화 앞에 넓은 어깨가 숙여진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지요. 30년을 살면서 남편이 제 신발끈을 묶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밑창이 많이 달았네요. 오래 신으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요. 제주도 올레길부터 같이 다녔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끈을 단단히 매고 나서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걷기 시작하는 뒷모습이 자꾸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산중턱 전망대에 올라서니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반쯤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먼 산이 겹겹이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이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전망대 난간에 나란히 기대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는데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한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말 듯한 크기였어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를.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무게가 그 침묵 안에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난간을 잡은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고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힘든 시기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는 걸 짐작했지요. 잠시 뒤 도연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나영 씨는요? 혼자 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이요. 대답하고 나서 먼 산을 바라보며 짧게 덧붙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조용한 것도 그립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지요. 1년 반 동안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는데 산 위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꺼내놓으니까 이상하게 숨이 좀 편해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립죠, 그런 거. 짧게 말하고는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공감도 아닌 그냥 아는 사람의 한마디였는데 그게 어떤 말보다 편했지요. 전망대를 내려와 다시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가 좀 더 깊어졌어요. 도연이 담담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내 차례 같은 건 없어요. 아들 키우고 일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서운함 같은 건 없이 사실을 읽어주듯 말했지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 차례 같은 건 없다는 말.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차례, 시어머니 차례, 집안 차례. 제 차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세월이었어요. 해가 지고 마을로 내려온 뒤 숙소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지요. 숙소 마당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젖히니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밤 공기가 서늘해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는데
도연이 말없이 자기 바람막이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옷이 어깨에 닿는 순간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바람막이 안쪽에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기억이 목 안쪽을 건드렸지요. 누군가 제 어깨에 뭔가를 걸쳐준 게 대체 언제였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고개를 살짝 숙여 바람막이 깃에 볼을 묻었어요. 추우면 안 되니까.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는 도연의 옆 얼굴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깊게 져 있었지요. 저는 감사해요라는 말을 입안에서 굴리다가 끝내 소리로 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지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하니까. 저도 바람막이를 벗어 돌려주며 일어섰지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봐요라는 짧은 인사를 나눴는데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도연의 바람막이가 남긴 비누 냄새가 아직 어깨 근처에서 맴돌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는데 심장 박동이 베개 위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어제 식당에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이 분명히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것. 은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표님이라니. 낡은 등산복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시계, 그리고 대표님이라는 호칭. 도연 씨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의문보다 어깨에 남은 온기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전망대에서 도연이 했던 말이었어요. 내 차례 같은 건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 둘레길 3일차 코스를 걸었는데 이틀을 함께 걸은 탓인지 서로의 걸음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아들었어요. 도연이 반 발짝 앞서 걷고 제가 반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리듬이 어느새 생겨 있었지요. 오르막에서 제가 숨이 차면 도연이 속도를 줄였고 내리막에서 제 발이 미끄러질 것 같으면 슬쩍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동작이 말없이 오갔는데 마치 오래 함께 걸어온 사람처럼 어색함이 없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의 호흡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요. 오후에 마지막 코스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도연이 작은 카페 겸 주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막걸리 한잔 할까요? 저는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지요. 저는 술이 약한데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 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나무 탁자 위에 막걸리 주전자와 두부 한 접시가 올라왔고 창밖으로 해가 지면서 마을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도연이 잔에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말했지요. 3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나영 씨.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서 제법 크게 울렸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니까 몸이 금방 따뜻해졌어요.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꺼내지 않을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왔지요. 좋아하는 음식, 어릴 때 살던 동네, 젊었을 때 뭘 하고 싶었는지, 저는 꿈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두부를 집다가 잠깐 멈추고 덧붙였지요.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하고 나서 웃음을 지었는데 눈가가 살짝 젖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막걸리를 따르려는 도연의 손이 잠깐 멈추는 게 보였지요. 나영 씨는 참 고운 사람이에요. 도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잔에 막걸리를 마저 따르면서 눈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게 막걸리 잔 너머로 보일 것 같아서 무릎 위로 내렸지요. 이 나이에 고운 사람이라니. 도연이 이야기를 이었어요. 예전에 직원들 관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소한 에피소드를 꺼내며 웃었지요. 저는 직원들 은퇴했다면서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그 의문이 금방 흐려졌습니다. 도연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웃는 모습이 막걸리 잔 너머 주황빛 속에서 유난히 따뜻해 보였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카페를 나섰어요. 도연이 계산을 하러 가면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꺼낸 카드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다른 카드로 바꿔내는 게 눈에 들어왔지요. 처음 꺼낸 카드가 잠깐 보였는데 검은색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오던 사람의 지갑에서 나온 카드치고는 이상했어요. 뭐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도연이 돌아와서 밖으로 나서자마자 밤하늘이 눈에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지요. 마을 골목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고 대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숙소 마당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별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는데 달빛이 좁은 골목길 위에 은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고요한 골목에 울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따라 멈추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도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도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반쯤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이 살짝 움직이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 침묵이 2초였는지 10초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어요. 도연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넓고 거친 손바닥이 제 볼을 감싸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볼에 닿았는데 거칠면서도 조심스러운 온도였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이마 쪽으로 올라가더니 따뜻한 입술이 이마 위에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았는지 뜬 건지도 모르겠었고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지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한 발짝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목이 잠겨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숙소 복도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제 방 앞에 다다랐을 때 도연이 한 번 더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안에서 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도연의 바람막이 깃을 손가락으로 잡은 겁니다. 살짝, 아주 살짝. 그게 신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연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지요. 입술이 만났습니다. 막걸리 향이 섞인 따뜻한 숨이 닿았고 이마가 아닌 입술 위에 느껴지는 감촉이 전혀 다른 떨림이었어요. 골목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더 뚜렷하게. 제 머릿속에서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라는 목소리가 떠올랐다가 입술이 닿은 그 순간 사라졌지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멈춘 것은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나이에도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반발짝 물러서면서 제 눈을 들여다보았고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오갔지요. 제 손가락은 아직 바람막이 깃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 가시면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고 되겠습니까? 라는 말투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지요. 네. 짧은 한 글자였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각자 방문 앞에 서서 그럼 내일하고 인사를 나누었고 도연이 먼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도연의 등산화 소리와 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지요. 방에 들어와서 문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더니 심장이 손바닥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남은 온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본 도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전화기를 보니 알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7글자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사람을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가 바로 뒤에서 내일이면 여행이 끝나는데 이 사람을 진짜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 하는 목소리가 따라왔지요. 전화기를 가슴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도연에게서 매일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는 보통 1시간쯤 이어졌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지, 산에서 걸을 때가 좋았다는 이야기. 그런 소소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귀가 한참 동안 뜨거웠지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도연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면서 주소를 보내왔어요.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이 나이에 데이트 옷을 고르고 있다니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다가 볼이 붉어졌지요. 결국 깔끔한 니트에 코트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도연을 보았을 때 산에서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낡은 등산복 대신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넓은 어깨에 재킷이 반듯하게 걸린 모습이 66세라는 나이를 잊게 만들었지요. 나영 씨, 여기요. 도연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도연이 제 코트깃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주었어요. 별것 아닌 동작이었는데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고 산에서 팔을 잡아주던 그 손의 감촉이 겹쳐지면서 귀가 달아올랐지요. 식사를 하며 와인을 반 잔쯤 마셨을 때 도연이 처음으로 과거를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30대의 사업이 망했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와인잔 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지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들까지 두고. 그때 재원이가 5살이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를 업고 청소 현장에 다녔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은 오래된 일을 읽어주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도연이 와인잔에서 손을 떼며 말을 이었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청소 사업이었어요. 다행히 잘 됐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30년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전망대에서 한때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만 말했던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눌리는 것 같았지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도연이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보이는 웃음이었는데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지요. 식사를 마칠 무렵 도연이 와인 리스트를 보며 디저트 와인을 추가로 시켰는데 소믈리에와 짧게 주고받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와인 이름을 정확히 짚어서 말하는 게 그냥 술을 즐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은퇴한 사람이 와인을 저렇게 잘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도연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에 의문이 또 흐려졌지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영 씨, 오늘 보내기 싫어.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도연의 눈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눈이면서도 다른 빛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 예약해둔 숙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지요. 깔끔하고 단정한 방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 잠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연이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하고 말했고 저는 코트를 벗으면서 좋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방 안에 둘이 서 있으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리산 숙소 복도와는 다른 좁고 따뜻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가슴이 뛰는 게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나이에 낯선 방에서 낯선 감정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말이었고 골목에서 이마에 입술을 대기 전에도 같은 말을 했었지요. 이번에도 같은 한마디였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그 한마디 안에 강요가 없었습니다. 네.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심장이 서너 번은 뛰었을 겁니다. 도연의 손이 제 볼에 닿았고 이마가 아닌 입술에 입술이 다가왔어요. 지리산 복도에서의 키스보다 깊었고 길었지요. 와인 향이 섞인 따뜻한 숨이 닿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고 도연의 다른 손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뒤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54년을 살면서 그런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30년은 의무에 가까웠고 누군가의 체온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지요. 도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넓은 손바닥이 등 아래쪽에 닿는 순간 척추를 따라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귀 옆으로 거친 숨소리가 닿았고 뜨거운 입술이 귓볼을 스치더니 목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지요. 눈을 감았는데도 온몸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등을 타고 올라오는 전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난 건지 몇 시간이 지난 건지 시간이라는 게 녹아내린 것 같았지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54년 동안 한 번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는 건 저뿐이었고 도연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오르막을 올라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그 체력이 그대로였지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뜨겁게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밤이 짧다고 느낀 것은 평생 처음이었지요.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꿈이었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방 안에 커피 향이 퍼져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일어나서 나가보니 도연이 작은 테이블에 커피 2잔과 빵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일어났어?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졌고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힘없이 앉았지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더니 잔의 온기가 손끝부터 올라왔습니다. 남편과는 이런 아침을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지. 그 생각이 스치자 목 안쪽이 뜨거워졌는데 슬픔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이었어요.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제가 커피를 들여다보며 작게 말했지요. 도연이 잠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30년 만이에요. 30년. 그 숫자가 가슴에 닿았어요. 이 사람도 30년을 혼자 살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다음에는 내가 아침을 차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밥 2줄을 싸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상상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도연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밤새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었나 봅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자연스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넘겨준 게 언제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고 커피잔 2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지요. 다음에 집에 와 밥 해줄게. 그 쪽지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숙소를 나서서 귀가하는 길 택시 안에서 도연이 잡아준 손의 감촉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을 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레스토랑에서의 와인 주문, 숙소도 생각보다 좋았던 것, 지리산에서 들었던 대표님.
호칭, 그리고 어울리지 않던 시계, 카페에서 바꿔낸 검은색 카드까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모아놓으니 윤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 몸에는 아직 도연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자꾸 걸리는 게 느껴졌지요. 그 느낌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와 만남이 이어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저녁을 함께 먹었고 나머지 날에는 전화로 목소리를 나눴어요. 도연 씨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집을 찾아 예약해두기도 했고 저는 집에서 만든 깍두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건네기도 했지요. 그 일주일이 지난 1년 반에 어떤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미숙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도연 이야기를 꺼내자 미숙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지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 은퇴했다면서 자꾸 대표님 소리가 들린다고? 나영아, 제대로 알아는 봤어? 미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계, 전화 속 호칭,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 카페에서 바꿔낸 검은색 카드.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모아놓으니 윤곽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작은 일하는 사람인가 보지 뭐하고 넘겼지요. 도연과 함께 있을 때의 온기가 워낙 강했으니까 그 의무는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짧은 문자였습니다. 회사? 은퇴했다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지요. 전에 도연이 적어준 주소가 떠올랐고 깜짝으로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찌개를 끓여서 밀폐 용기에 담고 나서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알려준 주소를 검색했을 때 화면에 뜬 건 신축 아파트 단지였지요. 택시에서 내려 단지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주소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입구에는 깔끔한 조경과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다른 세계 같았지요. 로비로 들어갔을 때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강도연 씨 집에 왔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강 대표님요? 위층이세요. 잠시만요. 그러고는 어딘가에 연락을 해보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 대표님. 경비원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에 다리가 멈췄어요. 대표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한참 위까지 올라가 있었지요. 손에 든 찌개 용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도연의 집 문이 보였지요. 복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 온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위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고개를 숙여 제 신발을 내려다보았지요. 지리산에서 신었던 등산화만큼은 아니지만 이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소박한 차림이 아니라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그 뒤로 넓은 거실이 보였지요. 높은 층이라 거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나영아, 어떻게 온 거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등산복에 어울리지 않던 시계, 카페에서 바꿔낸 검은색 카드, 와인 리스트를 막힘없이 읽어내리던 목소리, 전화에서 반복해서 들린 대표님, 생각보다 좋았던 숙소. 점 하나하나가 선으로 연결되면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저한테 뭘 숨기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다가오며 입을 열었지요. 나영아, 설명할 게 있어. 안으로 들어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넓은 거실에 발을 들이면 된장찌개를 끓여온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표님이라면서요? 이 집은 뭐예요? 그 시계도 그 전화도 다 뭐였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도연이 두 손을 내려뜨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숨기려던 건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무서웠어. 그 말이 귀에 닿았는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도 돈 앞에서 변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년을 시집살이 하면서 제 이름 석자 한번 불려본 적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 이 사람도 결국 저를 믿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이 목 안쪽을 틀어막았지요.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나영아, 잠깐만. 도연이 뒤에서 불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연을 한 번 더 보았지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나이에 돈 많은 남자한테 꼬인 여자가 된 거야? 그 숙소도 그 밥도 다 이 사람 돈이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내려가는 동안 손에 들린 된장찌개 용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로비에 내려서 단지를 빠져나올 때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SUV가 눈에 들어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서 된장찌개 용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놓였고 무릎이 꺾이면서 천천히 주저앉았지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데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턱을 타고 코트깃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꺼냈지요. 미숙의 번호를 누르고 나서 수화기를 귀에 대었더니 2번 만에 미숙이 받았어요. 나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언니, 나 바보 같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숙이 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하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말을 잇기가 어려웠지요. 그때 전화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전화기를 뒤집어 바닥에 놓았어요. 미숙에게도 내일 다시 전화할게 한마디를 남기고 끊었지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 동네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어느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김밥은 한 줄이었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그 빈자리가 다시 텅 비어 있었지요. 도연을 밀어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기에는 도연에게서 온 부재중 통화가 17개, 문자가 8개 쌓여 있었지만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고 그렇게 뒤집어 놓은 전화기 뒷면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지요. 밥을 차리는 것도 다시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김밥을 만들 일도 없었고 식탁에 앉으면 의자 4개 중 하나만 빠져있는 풍경이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도연을 만나기 전에 일상이었는데 같은 풍경인데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그 사이에 누군가가 채워준 온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부엌 서랍을 열다가 단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리산 가기 전에 사둔 것이었는데 아직 봉지도 안 뜯은 채였지요. 김밥을 말 일이 없으니까요. 봉지를 들었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는데 손이 서랍 손잡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손을 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연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연의 외아들이자 회사 경영을 맡고 있는 38세 강재원이 아버지의 아파트를 찾아간 건 제가 도연을 밀어낸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재원이 저를 찾아와서 직접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날 재원이 본 것은 이런 모습이었지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낮이 아니라 밤 9시였는데
도연은 소파가 아닌 거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음악도 없었지요. 그냥 거실 불만 켜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원이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만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아버지, 그 여자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재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는데 도연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재원이 다시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고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말을 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재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때 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고 해요. 눈가가 붉었다고 합니다. 재원은 아버지의 그런 얼굴을 평생 처음 보았다고 했지요. 재원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떠났을 때도 사업이 힘들 때도 한 번도요. 재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았어요. 재원이 다시 이야기를 이었지요. 그날 거실에서 재원은 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청소 현장에 다니던 일, 여름에도 겨울에도 한결같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던 일, 명절에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이는데 아버지와 둘이 라면을 끓여 먹던 일, 아버지가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잖아요.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거실에 불 켜놓고 앉아 계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도연이 움직임을 멈췄다고 합니다. 산에서 저에게 밤에 잠이 잘 안 와서라고 가볍게 말했던 그 뒤에 매일 밤 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였지요. 재원이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합니다. 38살 아들이 66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아버지, 저 다 컸잖아요. 재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 산에서 도연이 내 차례 같은 건 없어요 라고 했던 바로 그 단어, 차례가 아들의 입에서 돌아온 겁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어깨가 떨렸다고 합니다. 재원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관 화면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반듯한 인상의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당황해서 거실로 안내했더니 재원이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소를 알고 왔느냐고 묻자 재원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전화기에 나영이라는 이름으로 주소가 저장돼 있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왔다고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30대의 사업이 망하고 아내가 떠난 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난다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재산을 절대 먼저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 나영 씨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관계가 변하는 게 무서웠다는 것. 30년 동안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아들과 일만 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 도연의 아파트 앞에서 돌아섰던 그날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무서웠어. 그때는 그 말이 저를 못 믿은 거라고만 느꼈는데 재원의 입을 통해 30년의 맥락을 듣고 나니 그 무서웠어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나영 씨 만나고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30년 만에요.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38살 남자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꼭 쥐고 있었지요.
재원이 돌아간 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저녁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영아, 나 그날 너가 전화 끊고 나서 잠을 못 잤어.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야, 너 남편 살아있을 때도 혼자 산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맨날 시어머니 눈치에 남편 뒷바라지에 내 이름 한번 불러본 적 없이 살았잖아. 미숙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지요. 이제 좀 네 인생 살아. 재원의 아버지 차례와 미숙의 네 인생 살아가 같은 날 저녁 제 안에서 겹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창피하게. 몇 달 동안 저를 막아왔던 그 문장이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차례가 아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것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코트를 걸쳤습니다. 가방 안에 며칠 전 사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지요. 택시를 타고 도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신축 아파트의 높은 건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손이 떨려서 가방 끈을 꽉 잡았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지요. 저를 보는 눈이 크게 떠졌다가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넓고 거칠고 따뜻한 손. 산에서 제 팔을 잡아주었던, 이마에 입술을 대기 전 볼을 감싸주었던 그 손이었지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잡은 겁니다. 오빠. 한마디였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은 채로 한 발짝 다가왔고 현관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넓은 가슴에 귀를 대자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빠르게, 불규칙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현관 불빛 아래 서서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제 어깨 위로 도연의 숨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미안해, 나영아. 저는 도연의 가슴에서 얼굴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제 등을 감싼 팔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고 저는 그 힘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현관 밖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어요. 도연이 저를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은 아직 잡은 채였지요. 도연이 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나영아, 나 진짜 얘기할 거 있어. 다 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들을게요. 거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만 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도연의 거실에서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 처음부터 다 말해주었어요. 30대의 첫 사업이 망한 뒤 아내가 5살 재원이까지 두고 떠난 일, 빈 방에서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운 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청소 사업을 시작해서 한 건물 한 건물 직접 닦으며 키워온 일, 그리고 돈이 생기고 나서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서 재산을 숨기게 된 일까지요. 나영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관절마다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돈을 알면 사람이 달라져. 그게 무서웠어. 나영이 내가 달라질까봐.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건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그날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바로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전화 통화만 했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다시 만나 밥을 함께 먹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꺼낸 것들을 천천히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다 도연이 전화로 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데 다시 가볼까? 지리산이었습니다.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하면서 2주 전에 사둔 것이 떠올랐어요. 가방 안에 넣어두고 아직 꺼내지 못한 것. 도연을 찾아갔던 그날 밤 가져갔다가 꺼내지 못했던 그것을 이번에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침 부엌에 서서 김밥을 말았어요. 밥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를 올리는 손이 자연스러웠지요. 한 줄을 다 말고 나서 멈추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는 한 줄을 싸놓고 도마 위에 빈 공간이 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2줄을 나란히 싸놓은 도마 위가 가득 차 보였어요. 비닐에 하나씩 감싸서 배낭에 넣을 때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고속버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달 전 혼자 탔던 그 노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옆좌석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도연이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나영아, 그때 이 버스에서 뭐 생각했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도연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버스 안히터보다 따뜻했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지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을 감으면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2달 전과 같은 장소였는데 계절이 달라져 있었지요. 늦가을의 단풍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쳤는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반 발짝 앞서고 제가 반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2달 전 그 리듬 그대로였지요. 오르막에서 제가 숨이 차면 도연이 속도를 줄였고 내리막에서 제 발이 미끄러질 것 같으면 팔을 내밀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연의 팔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았지요. 처음 만났던 오르막길을 지나갔어요. 제가 숨이 차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을 때 도연이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보며 웃었지요. 여기서 오빠가 괜찮으세요 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나영아, 너 뒷모습이 참 예뻤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고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2달 전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중간 쉼터 벤치에 앉았어요. 2달 전 혼자 앉아서 김밥 반줄을 먹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배낭에서 김밥 2줄을 꺼내 비닐을 풀었더니 도연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번에는 2줄이네. 그때는 한 줄이라 반 잘라서 드렸잖아요. 제가 말하자 도연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어요. 그때도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맛있다. 벤치 옆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비어있던 그 자리가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배낭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도연이 뭐야 그거 하며 보았는데 상자를 열자 안에 새 등산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2주 전에 사둔 것이었습니다. 같이 걸으려면 새 거 신어야죠. 도연의 손이 상자 위에서 멈췄어요. 새 등산화를 들어 올려 보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고마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잠시 동안 도연의 턱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이 낡은 등산화를 벗고 새 등산화를 신었어요. 끈을 매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느렸고 다 매고 나서 발을 한번 굴러보며 딱 맞네 하고 웃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낡은 등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밑창이 한쪽만 달아있는 이 등산화도 이제 슬슬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혼자 걷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 나란히 걷기 위한 신발로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도연의 팔에 제 팔을 끼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잡은 손과 끼인 팔 사이에서 온기가 흘렀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겨울 햇살 아래 길 위에 겹쳐지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도연이 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우리 같이 살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지나갔지만 잡고 있는 손의 온기가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고 도연은 그 미소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걸음을 옮기는데 하늘에서 하얀 것이 한두 송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어요. 산길 위에 흩날리는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면서 앙상하던 겨울 숲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지요. 오빠, 내년 봄에 또 오자. 제가 도연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봄에 또 오자. 산길 위에 나란히 찍힌 발자국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새 등산화와 낡은 등산화가 번갈아 찍어낸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온 사랑이라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고, 더 소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막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그 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차례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